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범웅입니다. 먼저 11주차에서는 그 토지의 분류, 그리고 건물의 분류, 주택의 분류까지 이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이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큰 5번째 주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분류 중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5번째 항목이 후보지와 이행지였죠.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지는 뭐 예상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이제 크게 그 용도적 지역을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3가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행지라고 하는 것은 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3가지 커다란 용도적 지역 내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변화되고 있을 때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펴봤던 게 이제 소지와 원지였죠.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고요. 원지는 생산 요소의 하나인 원료로 투입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 게 법지와 빈지를 또 구분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법지는 이제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사용과 수익의 활용 실익이 적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토지 면적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봤던 게 이제 포락지와 선화지 2가지 또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락지는 개인의 사유지이지만 집안이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려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입니다. 선화지는 고압전선 아래의 토지, 주로 이제 송전선 아래의 토지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안지, 유휴지, 휴안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지는 도시 지역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고요. 유휴지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안지하고 유휴지는 도시 지역이냐 도시 지역이 아니냐 그 차이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이에 비해서 휴안지는 농지 지력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경작을 안고 묵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지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정한 지점과 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택지와 농지 또는 택지와 임지의 경계를 한계지라고 주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분류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분류를 해봤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건축법상에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건축법에서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의가 이렇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상 건물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총 29개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건축물 용도에 의한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그 이용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주거 겸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위락용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 가지고 건축 구조를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건물을 분류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철골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PC조, 목조, 석조, 연화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블록조, 보강 콘크리트조, 황토조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구성 양식에 따라서도 건축 구조를 또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구조 등이 있고 이제 특수한 형태 구조로다 현수 구조, 쇠일 구조, 절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에서 이제 주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주택법상에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단독주택은 이제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세분을 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이제 준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의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 또는 1호당 85평방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이외의 읍면적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100평방미터 이하로 좀 그 국민주택 규모가 조금 더 이제 넓어지죠.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11주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마찬가지로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다른 걸 해야 되는데요. 재무부동산 알기 2회 5번. 5번? 5번 맞는데 제가 조금 저걸 했나 보네요. 63쪽으로 가가지고 마지막 부분, 부동산의 이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의 마지막 부분 64쪽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적인 경제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화와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은 부동산 문제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하고 연결되어서 부동산학의 이론 체계 바탕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를 위주로 부동산의 특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건물은 여기서 설명드리는 특성들이 약간은 조금 바뀌어진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대신 다른 형태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제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특성을 갖다 주로 의미를 하고 인문적인 특성은 좀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부동산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위적으로 부여된 경제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데요.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제도적 특성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는 교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이제 자연적 특성 그리고 인문적 특성 둘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자체가 가진 물리적이고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이러한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뭐 이런 5가지 특성을 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부동성인데요. 자연적 특성 가운데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게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동할 수 없는 특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자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위치의 고정성 그리고 비이동성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라고 하면 이제 뭐 토양, 광물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토양이나 광물은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필지를 분할한다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 필지를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경계가 좀 달라진다든지 또는 그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토지 자체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이런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성은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입니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물권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로서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반 경제재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동산의 고유한 문제 그리고 고유한 원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동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동산은 이제 공시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누구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그 부동산이 누구의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거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비해서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 지배, 즉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즉 점유로서 공시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내 것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어디 뭐 기록을 해가지고 공적 장부에다가 공부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건 누구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 내가 들고 다닌다든지 내가 뭐 저기 막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것이다라고 이제 등기를 통해 공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동산으로 인해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또 다른 특성 어떤 거냐면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 그리고 정보 활동이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도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평가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대상 부동산 거래 대상인 평가 대상인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실제 부동산이 위치한 곳으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갖다 이제 임장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장에 임해서 활동한다라고 해서 임장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장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고려를 해보냐면은 일단 이게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뭐 일단 위치가 여기가 맞는지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뭐 위치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부와 대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용 상황 등의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가치 또는 그 토지의 가치 또는 토지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범위를 획정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서는 임장 활동 그리고 정보 활동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런 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 뭐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냥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는 거죠. 어떤 지역에 국한이 돼가지고 그 토지가 있는 그 지역에 국한해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팔리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 지역 시장으로 또는 그 시장 지역으로, 그러니까 시장 어떤 권역으로다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존재하는, 즉 부동산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부동산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이 지리적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고 세분화한 그 하나하나의 시장이 이제 부분 시장이 되는 거죠. 하위 시장이 되는 거죠. 전체 부동산 시장의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 되게끔, 그래서 부분 시장이 각 지역마다 나타나게끔, 사실은 지역별로만 부분 시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형성되게 하는 게 바로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동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현상에는 외부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모 교수님께서는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시장을 갖다가 상벌 체계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 이제 벌을 준다. 뭐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시장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시장은 거래 쌍방이 있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뭐 매수자, 매도자. 또는 판매자, 구매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거래 상대방, 거래 쌍방 이외의 제3자가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는 그 제3자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그러면 영향을 미쳤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상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영향을 미쳤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시장 외부의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외부의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의 결정이나 또는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런 효과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효과 둘로 다 이제 크게 또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또 외부 경제 효과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외부 경제 효과에는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유치원,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설치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주변 토지의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쌍방은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이외의 제3자, 공원을 설치해 준 자가 있으면은 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인근 주거 지역의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정의 효과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주택가 근처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하면서 뭔가를 생산하는 그 공장은 사실 이 지역 주민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거래 쌍방이 아니죠.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제3자의 공자의 영향이 이제 당연히 주택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뭐 외부 불경제 효과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적인 특성은 이제 부증성입니다. 그래서 부증성은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증성은 뭐 비생산성, 뭐 유한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다르게는 공급의 한정성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양을 갖다가 늘릴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 일반적인 경제재화와 달리 생산비를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라고 해도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거나 토지를 재생산, 다시 만들어낸다든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파생적인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한 희소성의 문제가 나타난다. 모든 자원은 희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제재 같으면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자연자원 같은 경우에 다시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토지는 그냥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절대량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인간의 필요에 비해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희소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놓고 수요자 간에, 즉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의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증가한 토지에다가 더 늘어난 토지에다가 또 건물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토지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하나 지었다라고 하면 거기다 다른 건물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래서 다시 부수고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저밀도로 다 토지를 이용하는 뭐 예를 들어 단독주택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면 이건 밀도가 높지 않죠. 근데 그 똑같은 토지를 토지 위에다가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 4층짜리 연립주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5층 이상의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소리는 뭔 소리냐면은 동일한 면적의 토지 위에다가 예전에는 한 4~5명이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부수고 다시 이제 4~5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는 훨씬 더 많은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밀도로 다 토지를 이용하다가 고밀도의 토지 이용으로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토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느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그냥 놀리고 있던 걸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던 걸 뭐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거꾸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주택 용지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별로 다 토지를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특정 용도의 토지 공급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그런 그 특정 용도의 공급은 신축성을 가질 수도 있다. 가격이 상승하면 그 용도의 토지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그 용도의 토지 공급 양이 줄어들고 다른 용도로 이제 전환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든 가격이 하락하든 상관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양, 그만큼이 이제 존재할 뿐이죠. 그만큼만 이용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즉 단기에 있어서는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택지 개발도 가능하고요. 그럼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원래는 임지였는데 정말 산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택지,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또는 공업용지로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또 건축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용도의 토지 공급 양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럴 때는 그 용도의 토지 공급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